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1년 전만 해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는 아파 죽고 다쳐 죽고 또 늙어 죽기도 하지만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빨리 다가오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래에 아내가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저 아이들은 좀처럼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죽었어. 죽는 게 뭐야? 멀리 간 거야. 어디로 갔는데? 하늘나라에. 그럼 언제 와? 이제 안 온대. 엄마 안 와? 뭐다. 왜 못 와? 나 엄마한테 갈래. 못 가. 하늘나라는 죽은 사람만 가는 거야. 그럼 나도 죽은 사람 할래.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의 죽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5살 딸과 죽음을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같은 8살이 된 둘째의 대화에 저는 섣불리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가 하는 말에는 거짓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설명할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으면 저는 무심결에 아내의 죽음을 잊고 아내를 찾곤 했습니다. 잠깐. 그게 어딨더라?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여보, 나 그때 작은아버님 취임식에 하고 갔던 그 넥타이 말이야. 어디... 제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방에 있다 보면 아내의 죽음이 무겁게 실감이 나서 혼자 방문을 닫고 온 적도 많습니다. 늘 곁에 있던 사람, 언제고 내 곁에만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 와중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첫째였습니다. 올해 15살이 된 딸은 사춘기라 그런지 중학교에 올라간 이후부터 없던 말수가 더 줄었어요. 매일같이 엄마를 찾는 둘째나 셋째와는 달리 첫째는 아내의 발은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덤덤하기까지 했죠. 이수연, 저 아빠 출근하니까 잊지 말고 동생들 밥 잘 챙겨 먹어. 어떤 물음을 해도 답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알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죠.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한바탕 했겠지만 제겐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늦은 새벽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제대로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저는 문득 첫째가 방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밤중에 애가 어딜 갔나 싶어 화장실이며 이곳저곳 살피는데 문득 옷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수연아, 이수연, 너 거기 있어? 제가 부르며 노크를 하자 잠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을 열고 첫째가 나왔죠.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싶어 어깨너머로 방을 들여다봤지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뭐 했어? 이 새벽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저는 아무래도 찜찜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밤근무가 아닌 날 새벽녘에 방문 밖으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첫째구나 싶어 귀끝을 세우고 들어보니 또 옷방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대체 그 방에 뭐가 있길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몰래 그 방에 들어가는 건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숨죽여 문을 열고 나가 옷방으로 다가갔어요. 이번엔 노크도 하지 않고 천천히 문을 열었는데 웬걸? 딸이 옷방에 없는 겁니다. 분명 옷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애가 없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잘못 들었나 그랬죠. 그때였어요. 나는
너를 한 번도...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말소리가 들렸는데 다름 아닌 옷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놀라서 다가가 옷장 문을 벌컥 열었더니 첫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내 옷을 뒤집어 쓴 채로 말이에요. 첫째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죠. 수연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딸은 대답 대신 저를 그대로 밀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안에서 상자와 함께 편지 다발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전 그 편지의 정체를 깨닫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 편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선 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바람이 난 전처가 아이를 버리고 나가버렸거든요. 더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는 못 살아. 하루살이도 아니고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건데. 그래서 그게 지금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난 타당한 이유라도 된다는 거야? 야, 주혜경. 뻔뻔하게 나오지 말고 인간답게 사과를 해.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네 탓이지? 그럼 이게 내 탓이야? 네가 돈을 제대로 벌어왔으면 내가 굳이 밖에서 일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을 일도 없었겠지? 야, 주혜경. 됐고, 이혼해. 수연이는 네가 키워. 네 자식이니까. 뭐? 네 자식? 야, 수연이 네가 낳았어. 어떻게 네가 낳은 자식을 그딴 식으로 이야기해? 알아. 내가 낳았는데 뭐. 애를 꼭 엄마가 키우라는 법 있니? 나도 알아서 엄마 노릇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잘난 하루살이 직업으로 잘 키워보시라고요. 결혼 후에도 잦은 싸움으로 후회한 날이 많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괘씸해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낼 생각이었는데 결혼 전 제가 능력이 부족해 장모님께서 주신 지원금을 들먹이며 퉁치자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어찌나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는지 더러워서 양육비도 안 받겠다고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진 사이죠. 그 뒤로 우연히 일하다 다쳐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거 참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혼도 했고 애까지 있는데 현주 씨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게. 상군 씨, 살다 보면 뭐가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상군 씨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내가 비록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주 씨가 힘들지 않게 뭐든 옆에서 돕고 앞장서 하겠다고 약속할게. 아내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자를 보면 동정심을 가지고 도울 줄 알았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주변에서도 첫 번째 결혼은 대차게 말아먹더니 두 번째 결혼으로 구원받았다고들 할 정도였죠. 그런 아내에게도 위기가 닥쳤으니 바로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수연아, 이제부터 여기 아줌마가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아빠랑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수연이도 엄마라고 부르면 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새엄마가 생겨서 혼란스러울 텐데 너무 그렇게 강요하듯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수연아, 수연이가 그렇게 부르고 싶을 때 부르면 돼. 아줌마는 10년, 50년, 100년도 더 기다릴 수 있어. 부르고 싶지 않으면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니까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알겠지? 문제는 딸이 전처를 닮아 무척 예민하다는 것이었어요. 딸이 처음 아내를 만난 것이 8살 때의 일이었는데 그 어린 것이 어찌나 얄밉게 구는지 제 딸인데도 너무 약이 올라 죽겠더라고요.
일부러 저희 안방문 앞에 레고 블록을 갖다 놓고 밟게 한다거나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굴면서 저희 어머니가 오면 아내에게 학대받은 아이처럼 연기를 했거든요. 아유, 수연아, 천천히 먹어. 낮에 밥을 안 먹은 거야? 애가 무슨 며칠 굶은 애처럼 이렇게 먹어. 낮에 수제비 만들어서 한 그릇 다 먹였는데 갑자기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할머니, 나 너무 배고팠어. 아유, 배고프면 빨리 밥을 달래지. 왜 밥도 안 먹고 있었어? 밥을 안 줘서.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제 어머니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 회사 동료들이 왔을 때도 평소 엄청 혼나면서 사는 것처럼 잔뜩 주눅이 든 연기를 하기도 했죠. 이거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 수연아, 네가 왜 설거지를 해? 수연이 벌써부터 설거지하니? 8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요. 그것 때문에 제가 혼내기도 엄청 혼냈어요. 그에 반해 아내는 딸의 그런 행동에도 단 한 번 언성을 높인 적도 없고 혼낸 적도 없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새엄마가 들어왔으니까 수연이 입장에선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어요.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주면 언제가 됐든 우리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아내라 좋긴 했지만 사실 너무 감싸고 도는 건 아닌가 싶어 부딪히는 일도 있었죠. 아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둘은 좀처럼 가까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 부부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단호한 얼굴로 가족이 되어가는 가정이라며 저를 다그쳤고요. 육아는 자기 뜻대로 따라달라는 아내의 말에 아이 문제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기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에 들어오는데 딸이 엉엉 울며 제게 달려오는 겁니다. 수연아, 왜?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아빠, 아줌마가 때렸어. 아줌마가 나 때렸어. 어? 아, 아줌마가 때렸다고?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 아내를 쳐다보니 아내도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내젓는 것을 보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애가 울어도 너무 우는 거예요.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우니 놀라서 따로 방으로 데려와 물었죠. 수연아, 진정해. 진정하고 아빠한테 말해봐. 나 엄마한테 갈래. 엄마한테 보내줘. 아줌마 무서워. 왜 무서운데? 아줌마가 수연이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해주고 사달라는 것도 해주는데 왜 무서워? 아줌마가 나 때렸단 말이야. 아까 미술학원 갔다 왔는데 가방을 소파에 뒀다고 막 꼬집고 때렸어. 어? 정말로? 진짜야. 화장실에서 손 씻는데 따라 들어와서 꼬집었어.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때렸단 말이야. 아이의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게다가 애가 이렇게 운 건 또 처음이다 보니 저도 당혹스럽고 아내가 결국 참다 못해 애한테 손을 댔구나 싶어 내심 실망감도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는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 누굴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겨우 애를 진정시키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안정감을 준 뒤 다시 물었어요. 수연아, 아까 아줌마가 수연이 피아노 학원 갔다 와서 그런 거야? 응, 피아노 학원에 갔다 왔는데 그랬어. 근데 왜 혼났다고 했지? 아빠가 잊어버려서. 피아노 학원 가방을
현관 앞에 뒀다고 혼났어. 아, 그럼 아줌마가 어떻게 때렸는데? 아줌마가 가방으로 나 밀치고 방에 쫓아와서 꼬집었어. 딸은 앞선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제야 완벽한 딸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저희 부부의 깊은 고심이 되었어요. 아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보니 그런 거짓말까지 하며 경기를 한 것일 테니까요. 딸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에게도 아내가 필요해야 한 재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으로 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어진 데다가 저까지 힘들었어요. 그러니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솔직히 난 이게 맞나 싶어. 당신 고민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도 수연이가 저렇게까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고민이 많아요. 네 딸 문제로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놔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욕심에 그러기는 힘들고, 그래도 당신이 우리 딸 엄마로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 나는 당신을 놔줄 생각이야. 노탄요? 엄마가 딸을 포기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사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애 딸린 남자랑 결혼했을까 봐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다니? 무슨 말이야? 아내는 갑자기 화장대 서랍을 열어 뭔가를 가져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내가 제게 건넨 것은 초음파 사진이었거든요. 아니, 이게... 그럼 뭐야? 당신 임신했다는 거야? 이제 8주 됐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놓고 싶다고 해서 놔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어떻게든 우리 수연이 마음 돌려서 당신 힘들지 않게 내가 책임질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 셋은 가지고 싶었던 저와 달리 전처는 아이는 하나만으로도 족하다고 했었어요. 형편도 형편이지만 아이를 낳아 몸이 망가지는 게 싫다는 게 이유였죠. 낳기는 전처가 낳는 거니 그런 걸로 원망할 수는 없었는데 아쉽던 차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 셋 있는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으니까요.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저는 어떻게든 이 가정을 제가 꿈꾸던 가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 아유, 어쩌면 엄마랑 아빠 좋은 구석만 쏙 빼닮았네. 현주야, 네가 고생이 참 많았다. 난 네가 우리 상곤이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우리 상곤이 닮은 아들 낳아줘서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운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상곤 씨 닮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해라. 나 너 오기 전에 너 좋아한다는 황태국이랑 버섯 탕수육 해놨어. 어머님 힘드신데.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다. 상곤이 너도 당분간 집안 쓸고 닦고 네가 다 해. 괜히 산후조리하는 애 힘들게 하지 말고. 수연이 너도 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도 잘 돌보고. 알았어? 그때 딸은 대답도 하지 않고 동생이 신기한지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내심 이제 동생도 생겼으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동생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아예 무슨 관심 없는 인형인 것처럼 무시하더라고요.
애가 거실에 누워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아들을 밟을 듯이 넘어서 간다거나 아주 찰나에 아들 이마를 찰싹 친다거나 하는 행동이었어요.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기에 회초리까지 들어가며 엄하게 혼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떼를 부리고 쓸데없는 일에 고집을 부리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만 입고 나가겠다고 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닫은 적도 있었죠. 진짜 수연이 저거 고집 보통 고집이 아니야. 저럴 때 보면 전처 생각나서 아주 정나미가 떨어져. 말 가려서 해요. 아무리 수연이가 없다고 해도 그런 생각 입 밖으로 내뱉다가 수연이 있는 데서도 그러면 어쩌려고요.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봤어야 해. 다들 패딩 입고 가는 거리에서 혼자 반팔에 반바지 입고 오들오들 떨고 가는데 나 경찰서에 안 끌려간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어휴, 이 집에 지 엄마 닮아서 아주 독해. 그래놓고 결국 담임 선생님 앞에서야 가져간 옷을 입더라니까. 그렇게 딸에 대한 고충이 한층 더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퇴근에 들어왔는데 딸이 거실이 떠나가라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1살 더 먹었는데도 변한 게 없구나 싶어 화부터 나더라고요. 아빠, 아줌마가 나 때렸어. 수연이 너 또 거짓말이야? 아빠가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아내가 덤덤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서 쳐다보니 아내는 아이를 하는 채 지친 듯 고개를 내저었죠. 우는 아이를 방에 데려다 놓고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수연이를 때리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 때린 건 아니고 밀쳤어요. 분유 타오려고 종현이 잠깐 거실에 눕혀놓고 왔는데 글쎄 수연이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거실 쿠션으로 종현이 얼굴을 막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수연이를 밀쳐버리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동요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애는 종현이는 괜찮고? 괜찮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거의 얹자마자 내가 발견한 것 같아요. 이수연 이게? 여보, 잠깐만요. 이거 놔. 이거 오늘 아주 제대로 혼나야지. 안 되겠어. 저 때문에 많이 놀라기도 놀랐을 텐데 일단은 둬요. 그것보다는 전부터 든 생각인데 혹시 수연이 친모 말이에요. 수연이랑 연락 안 하고 있다는 건 맞아요? 맞지. 이혼하고 나서 한 번을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했는데 아마 내가 연락하면 양육비 달랠까봐 받지도 않을걸? 그렇구나. 갑자기 수연이 친모는 왜? 아니, 나는 수연이가 저런 행동하는 게 수연이 의지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리 내가 믿기로서니 이렇게 오랫동안 저런 모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고 수연이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기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 당신은 수연이가 전처랑 연락을 하고 있기라도 한다는 거야? 이 모든 게 전처가 시킨 일이고? 아니, 그냥 짐작이 그래요.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 문제가 납득이 안 돼서. 아내의 말이 일리는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자기한테 끝없이 우호적으로 나오는 어른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긴 힘들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전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그것도 그저 짐작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대신해 담임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선생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연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지는 2년이 됐는데 애가 여전히 애 엄마한테 정을 못 붙여서 우리가 걱정이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수연이가 말도 많고 웃음도 많은 애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저는 몰랐어요.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아요? 그럼 수연이가 집이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나요? 글쎄요. 따로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애들이랑 놀 때 보면 엄마 아빠 이야기도 하고 아, 최근에 동생 태어나지 않았어요? 동생 이야기도 했어요. 남동생 태어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는 동생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희 모르게 해코지도 하는데요. 수연이가요? 설마요. 수연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고 다른 친구들 배려도 잘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학교까지 찾아온 것이고요. 혹시 수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특이점이 생기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주세요. 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였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문제아처럼 굴면서 학교에서는 문제없이 모범생 소리까지 듣는다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도 피곤할 텐데 대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죠. 이왕 온 김에 딸과 함께 가려고 운동장에서 기다렸는데 딸은 제가 오기도 전에 후다닥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더라고요. 서둘러 운동장으로 뒤쫓아갔는데 멀리 딸이 정문을 향해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대체 어딜 저렇게 뛰어가나 싶어 내다봤는데 세상에 정문에 전처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딸이 하는 행동들이 아무래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다던 말이요. 야, 주혜경,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주양육자인 내가 내 딸 학교에 오는 게 뭐가 이상해? 애 내팽개치고 연락 한 번 안 했던 네가 오는 게 이상하지? 누가 내팽개쳤다고 그래? 내가 말했지? 나는 나대로 엄마 역할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나 우리 수연이 만나러 온 거야. 신경 꺼.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 등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는 더는 이야기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싫다는 아내와 딸을 인적이 드문 가까운 골목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말도 없이 그동안 수연이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너 지금 생각이 있어 없어? 세 사람들인 가정에 제대로 적응하게 도와야지. 뒤에서 몰래 애를 만나고 있어? 치, 웃기지도 않지. 나보고 바람 폈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니 재혼을 뭐 6개월도 안 돼서 했더라? 애 앞에서 말 가려서 해.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나도 싫고 애도 싫다고 다 두고 나가 딴 남자랑 살림 차린 게 너야. 뭐 나는 똥 묻은 개고 너는 겨 묻은 개라 이거지? 치, 나는 온갖 추잡한 여자라고 그렇게 쫓아내놓고 자긴 평범한 가정 이루면서 잘 살겠다니. 욕심도 많으시네 이상군 씨. 쫓아내다니? 네 발로 나갔어? 내가 이혼 이야기 꺼내기도 전에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네네 그러시겠죠. 알겠으니까 이만 비켜주세요. 나는 내 딸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야겠으니까. 안 돼. 주양육자와 동의 없는 만남은 허락할 수 없다고. 가자 이수연. 뭐야? 내 딸이야? 내가 내 딸 만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 난 앞으로 이렇게 학교에 찾아와 내 허락도 없이 만나는 거 용납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수연이 만나고 싶으면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해. 정확하게 날짜 잡고 정해놓고 만나라고.
전처에게 말 조심하라고 했지만 사실 아이 앞에서 전처나 저나 최악의 부모였습니다. 어차피 말도 안 통하는 벽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대화하겠다고 나선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애를 데리고 가려는데 힘에 밀린 아내가 등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수연, 엄마가 한 말 잊지 말고 잘해. 이 세상에서 수연이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뿐이고 결국 네 아빠는 새엄마랑 그 여자가 낳은 동생뿐이니까. 알겠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참을 수가 있어야죠. 아내가 했던 말까지 생각나서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딸에게 물었어요. 수연아, 혹시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계속 저런 이야기를 했어? 어? 엄마가 수연이한테 아빠랑 아줌마는 수연이는 뒷전이고 어차피 동생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어? 몰라. 솔직하게 말해줘. 이거 중요한 문제야. 엄마가 아줌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어? 모른다고. 지금 아빠 화 많이 났거든? 수연이가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아줌마 말 제대로 듣지 말아라. 말썽 피워라. 그런 식으로 시킨 적 있어? 맞아, 아니야? 그것만 말해. 몰라. 몰라는 없어. 맞아,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맞아. 결국 아내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전처는 저와 이혼한 이후 줄곧 몰래 딸을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바쁘다 보니 학원 끝나면 픽업되는 학원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의 학원으로 가게 했거든요. 전처는 그 틈새를 이용해 딸을 만나 제 험담을 하고 나아가 제가 이른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절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거의 세뇌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전처와 있으면 꼭 애 앞에서 그렇게 안 좋은 꼴을 보이게 돼요. 그날도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애 앞에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웠죠. 대체 그 심보가 뭐야? 이게 수연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수연이 내 딸이야. 내 딸이 다른 여자한테 엄마 소리 하는 거 내가 보고만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엄마 소리 주기 아까우면 네가 데려가 키우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못 데려갈 줄 아냐? 데려갈게. 데려가면 되잖아. 그래, 데려가라. 데려가서 어디 얼마나 잘 키우나 보자. 이거 봐, 이거 봐. 자기 자식 있으니까 수연이는 있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지? 수연아, 너 이리 와봐. 너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고 싶으면 보내줄게. 아빠도 아줌마도 너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정도를 했는데도 네가 아줌마를 받아들이기 힘들면 엄마 따라가도 돼. 어쩔래? 나는 이렇게 아빠 몰래 엄마 만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딸은 저의 다그침에 저와 전처의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전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써 키운 보람도 없이 결국 제 엄마 따라가는구나 싶어 섭섭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딸을 애엄마 손에 맡기고 짐은 택배로 붙이겠다고 한 뒤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것이 전부 전처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애를 뒤에서 제멋대로 조종하며 저를 골려주려 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났죠. 수연이는요? 수연이 데리고 같이 오겠다더니 수연이는 어딨어요? 보냈어. 보내다니 어디를요? 전처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알고 보니 그동안 전처가 몰려와서 애를 만나 이간질을 하고 있었어. 당신 말이 맞았던 거지. 뭐라고 했는지 안 봐도 훤해. 그래서 수연이를 친엄마한테 그냥 보내버렸다고요?
그럴 바에야 그냥 갖다 키우라고 보낸 거지. 아휴, 정말 열받는 여자야. 여보. 그래도 그렇지 애를 그렇게 갑자기 보내면 어떡해요. 수연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가 선택한 거야. 나는 물었다고. 나랑 할 건지 엄마랑 할 건지. 일단 집으로 데려와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때 결정해도 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애를 보내다니 내 생각은 안 해요? 당신도 편한 거 아니야? 매번 수연이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괜히 또 종현이 해코지 할까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수연이 내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당신은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수연이가 고작 기회만 있으면 치워버려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었던 거라고요. 아니지. 나는 당신 생각해서. 수연이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까지 엄마라고 불러줄 때까지, 엄마라고 인정해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주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결국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라고요. 아내는 전에 없이 불같이 화를 내며 저에게 서운함을 쏟아냈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처럼 저는 아내에게 딸이 걸림돌이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딸은 이제 가족이었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자식이었죠. 아내가 늘 진심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처에게 연락했죠. 수연이 다시 보내. 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나보고 키우라며. 이제 엄마랑 살려고 으름장을 놓고 가더니 미쳐서 왜 딴 소리야? 내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 때문에 아내가 많이 화가 났어. 수연이 다시 데려갈 거야. 그래서 당신 새로 얻은 마누라가 착한 마누라 흉내내는데 동참하시겠다? 뭐야? 나는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없어. 가식 떨지 말라 그래. 그동안 수연이 그게 그 여자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무슨.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당신은 당신 자식이나 제대로 키워. 전처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재차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제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려 연락할 방도가 없었죠. 그 일로 아내는 제게 말도 걸지 않고 서운한 티를 냈죠. 전처에 대한 악감정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되던 날이었어요. 이른 주말 저녁 초인종 소리에 아내가 인터폰을 보더니 허둥지둥 현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가 봤는데 딸이 서 있었어요. 수연아. 아줌마. 그런데 딸이 아내를 보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엉엉 우는 거예요. 아내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 괜찮다 다독여주며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전처가 아내를 데리고 간 건 고작 한 달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새 애가 좀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나 여기 데려다 주고 갔어. 왜 갑자기 보낸 거야? 너가 간다고 했어? 응. 아빠한테 보내주라고 했어. 왜? 엄마가 그렇게 시켰어? 아니, 배고파서 보내주라고 했어. 배고파서? 엄마가 밥도 안 줬어? 줬는데 잘 안 줬어. 딸이 하는 이야기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 중에도 음식 문제로 다툼이 있긴 했어요. 아내가 요리에 재능도 없다 보니 요리를 즐겨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영양가 있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었으니 전처 음식이 아이 입에 맞을 리가 있나요? 엄마 집에는 반찬도 없고
한번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종일 먹으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하면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치며 스스로 해먹으라고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애만 두고 새벽에 들어오고 무섭다고 빨리 들어와 달라는 전화는 언젠가부터 받지도 않았던 거죠. 그럴 거면 대체 큰 소리는 왜 쳤는지 딸한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잘했어. 와줘서 고마워. 배고프지? 아줌마가 얼른 수연이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줄게. 딸은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내내 말이 없던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돼. 수연이 학교 찾아올 거고 또 멋대로 만나서 애 힘들게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생각 중이야. 그 여자가 한 짓 명백히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니까. 내일 경찰서 가서 방임이나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어. 아내는 아이의 친모를 공권력을 이용해 처벌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두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아내가 한 행동은 방임이자 학대로 신고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 상담한 끝에 아내가 한 행동으로 아이가 더 힘들었었다는 게 증명되어 전처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까지 받아냈죠. 전처는 분노하며 자기가 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일로 딸 역시 친엄마에 대한 실망이 커진 것 같았고요. 전처와 딸의 연결고리를 끊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에겐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둘째에 이어 셋째까지 태어나는 동안 저희 가족은 여느 평범한 가정과 다름이 없었죠. 딸이 좀 무뚝뚝하고 표현이 적은 아이로 자란 게 내심 마음이 걸리긴 했지만요. 수연이 저거 내 딸이지만 참 어려워. 그 일 이후로 마음을 좀 여나 싶었는데 여전하잖아.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모습이 수연이에요. 당신은 수연이를 그 자체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고요. 말수가 적고 필요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는 아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편할 텐데. 왜 자꾸 당신은 자기 기준에 맞춰 기대를 키워요? 당신은 서운하지도 않아? 제 엄마로 산 지가 벌써 수년이 됐는데 여전히 아줌마라잖아. 남들 보기도 좀 이상하고. 밑에 종현이 민영이 자라면서 왜 누나는 언니는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냐고 하면 뭐라고 할 참인데? 그렇게 별거 아닌 호칭에 연연하다 더 귀한 거 놓칠 수 있어요. 뭐 아줌마면 어떻고 엄마면 어때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내 마음 알아줄 거란 확신도 있고 서운할 거 하나 없으니까 괜히 내 생각한다고 애 잡지나 말아요. 가끔 보면 아내는 보살인가 싶어요. 저 같으면 왜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느냐고 야속해서 화가 날 법도 한 일인데 수년이 지나도록 아내의 뜻은 전혀 변한 게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아내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날이 많았는데 셋째 출산하고 나서 급격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진 터라 또 그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뭐야, 이건 거의 안 먹은 거지? 또 속이 안 좋아? 그러게. 더부룩하고 그냥 음식이 안 땡기네. 난 괜찮으니까 당신 어서 먹어요. 수연아, 얼른 먹어.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예약은 해놨어요. 뭐 별 이상이 있겠어요. 전에도 위험이 심해서 그랬던 건데 신경 쓰지 말아요. 게다가 아내는 간호사로 일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자기 건강은 잘 챙길 거라는 오만을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도 의사도 사람인 건 마찬가지고 결국 큰 병에 걸려 죽기도 하는데요. 아내는 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다른 병원에서도 재차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수술을 하러 들어갔지만 수술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결국 아내는 신변 정리를 시작한 겁니다.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애들 앞으로 된 적금 통장이나 보험 같은 건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나 가고 나면 내 앞으로 나오는 사망보험금도 쓰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꼭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누가 투자하라든지 그런 이야기하면 절대로 하지 말고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묵혔다가 나중에 수연이 대학 가면 쓰던지 해요. 여보. 그리고 이건 내 옷들인데 따로 써놓을 테니까 줄 사람 없으면 기부단체라도 보내고. 여보, 왜 그래? 당신 어디 가? 당신 안 죽어. 왜 죽을 사람처럼 그래? 이 옷도 다시 넣어놔. 누구 마음대로 정리를 해. 당신 입어야지. 여보, 나 죽어요. 여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모습 보여서 애들한테 안 좋은 기억 주고 싶지 않아. 특히 수연이한테는. 종현이도 민영이도 다행히 너무 어려서 내 기억이 희미해질지도 모르지만 수연이는 오롯이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연이한테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사는 해야 하니까. 무슨 인사? 잘 있어라. 아줌마 죽는다 그런 인사? 관도! 그런 인사 필요 없어. 아내는 저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속이 다 문드러지고 까맣게 타들어갈 텐데도 현실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씩 지우고 있었어요. 아내는 됐다는데도 딸을 불러 자기 상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아, 아줌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네. 아줌마가 병원 검진 받은 거 알지? 그 검진에서 아줌마가 위암이래. 암에 걸린다고 다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아줌마 같은 경우는 몸속에 암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많이 아파. 매사에 덤덤하고 퉁한 표정만 짓고 있던 딸은 아내의 말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많이 놀란 것이죠. 아내는 딸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줌마가 수연이한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겠어. 아줌마가 수연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기다려주겠다던 그 약속 말이야. 하지만 아줌마가 만약에 없더라도 마음 안은 여전히 남겨두고 갈 테니까 아줌마가 수연이 생각했던 그 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있든 태어나 반드시 네 편에 서줬던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거든. 알겠지? 충격받은 딸은 생각에 잠긴 듯 자기 손을 잡은 아내의 손으로 시선을 떨구었고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감정을 숨길 수 있나 놀랐는데 결국 아내가 죽은 뒤에도 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보고 내 딸이지만 독하다 했죠. 아내는 마지막까지 큰딸 이야기를 하다 갔어요. 여보,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당신 만나서 애들도 없고 나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요. 여보, 현주야, 안 돼. 응? 안 돼, 가지마. 현주야, 제발 하루만 더 살자. 더는 안 바랄게.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살아줘. 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수연이한테 너무 큰 짐 지우지 말고 생각보다 여린 아이니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 생각 말고 잘 다독여줘요. 난 못해. 수연이든 종현이든 민영이든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어? 하나 아쉬운 게 없이 살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을 많이 두고 가서 당신이랑 애들 보고 싶을 것 같아. 그게 너무 걸리네. 왜 이렇게 수연이가 눈에 밟히지?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공허하게 허공으로 시선을 던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첫째 딸이 눈에 밟힌다던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먼저 떠난 거예요. 아내는 대체 뭐 때문에 첫째의 마음이 여리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 뒤로도 늘 의문이었습니다. 집안에 그렇게 큰일이 있었고 사실 전처보다 아내가 그의 엄마로 산 세월이 더 긴데도 끝까지 엄마 소리 한 번 안 하던 애였으니까요. 그런데 딸아이가 옷장에서 보고 있던 편지를 보자마자 저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것은 아내가 수년에 걸쳐 큰애에게 썼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병아리 같은 수연이에게. 수연아, 아줌마는 수연이의 엄마가 되어서 너무 기뻐. 늘 수연이 같은 예쁜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수연이를 보자마자 아줌마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단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보자마자 사랑스러움을 느낀다는 건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줌마는 한 번도 수연이를 그렇게 느끼지 않은 적이 없어. 햇살같이 밝은 웃음을 가진 수연이에게 수연아, 아줌마는 수연이가 웃는 얼굴이 좋아.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끼는 장난감을 품에 안고 있거나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수연이가 얼마나 예쁜 얼굴로 웃는지 너는 모르지? 언젠가는 아줌마를 보고도 그렇게 웃어줄까? 그러면 아줌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거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수연이에게. 수연아, 동생이 태어나서 수연이가 아줌마 마음에 뒷전으로 밀렸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연이는 언제나 아줌마 마음에 첫 번째에 있고 그 자리는 누구도 뺏을 수 없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니 마음 놓고 얼마든지 투정 부리고 화도 내려.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건강하다는 증거란다.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썼던 여러 통의 편지들이었죠. 그 편지 중 몇 장은 구겨진 것도 있었고 찢겨져서 테이프로 붙여둔 것도 있었어요. 분명 아내가 딸에게 줬던 건데 당시 딸이 전부 구기거나 찢어져서 버린 것을 주었던 거죠. 딸은 놀랐는지 그 밤에 현관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서둘러 아이를 뒤따라갔는데 어찌나 빠른지 잡는데 애를 먹었어요. 수연아, 수연아. 나 그건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듣는 딸의 괴성이었습니다. 딸은 고통스러운지 제품에서 발버둥을 치며 소리 지르며 오열했고 저는 그제야 딸이 마음 안쪽으로 세운 가시를 볼 수 있었죠. 그 가시는 딸의 마음속에서 몸을 키워 딸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딸은 그제야 아프다는 비명을 내지른 것이고요.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었어요. 괜찮아, 수연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그래. 그래,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딸은 제품에서 거의 혼절하기 직전까지 울었고 저는 울다 지친 딸을 업고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을 등에 업은 것도 참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뒤섞였어요. 딸이 자꾸 눈에 밟힌다던, 그러니 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던 아내의 말이 떠올라서
저는 다음날 바로 심리치료를 위한 병원을 찾았죠. 그 심리 상담을 통해 그동안 딸이 왜 밤마다 옷장에 들어갔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표현이 굉장히 서툰 아이예요. 자기 방어도 심하고 어른, 특히 아버지와 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좀 큰 편이에요. 그에 반면 키워주셨던 새어머니에 대한 신뢰는 꽤 높은 편인데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새어머니에 대한 죽음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수연이가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표현이 서툰 아이니까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되신 분께서 수연이의 그런 기질을 전부 이해하고 인정해 주셨으니 스스로도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어차피 다 알아주니까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내와 수연이의 유대관계가 그렇게 끈끈하다는 생각도 못했고요. 원래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어른도 죽으면 서툴잖아요. 아버님께서도 지금 많이 힘드실 테고 수연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 상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체 표현이 적었던 아이는 이 슬픔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수연이가 말하길 밤마다 자는 게 너무 무섭고 불안했대요. 엄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누가 가슴팍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다고요. 수연이가 그래요? 엄마라고? 네. 그래서 우연히 엄마 생각에 옷장을 열었는데 그 옷장에서 엄마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긴 몰랐는데 새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편지를 다 보관하고 있던 걸 알고 죄책감이 더 커졌던 모양이고요. 아,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끝없는 신뢰도 딸이 옷장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도요. 상담가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꾸준한 심리치료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후 아내의 죽음을 정면 돌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먹다가도 아내 이야기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내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좋아했던 장소로 다 함께 가서도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엄마가 되게 좋아했던 건데, 그치? 응. 엄마는 하루 종일 김밥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랬어. 맞아, 엄마가 그랬지? 김밥은 엄마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엄마 만나면 김밥 만들어주라고 해도 돼? 당연하지. 아빠는 참치김밥 만들어 달라 그래야겠다. 그럼 난 치즈김밥. 나도 치즈김밥. 그럼 누나는? 셋째와 둘째가 첫째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잠자코 들으며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대답을 기다리는 동생들을 흘끔 보더니 들릴락 말락한 작은 목소리로 그랬죠. 그냥 김밥. 심리 상담을 하고 아이 마음에 귀를 기울인 것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아내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그쪽으론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니 아이들과 충분히 아내 이야기를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추억하다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많이 기다렸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많이 보고 싶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 애들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하늘나라 좋아? 나도 데려가면 안 돼? 바보야, 안 되거든. 하늘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가는 거야. 엄마 할머니 아니었거든. 엄마는 천사라서 특별히 빨리 데려간 거래.
그치, 누나? 둘째가 갑자기 첫째에게 그랬죠. 저는 놀라 첫째를 보았는데 첫째는 제 눈길을 피하며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엄마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둘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엄마는 천사라서 하늘나라 일이 바빠 하늘에서 빨리 데려간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 또 목이 메었죠.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여보. 생각날 때마다 올 테니까 너무 심심해하지 마.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첫째가 우물쭈물 하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낙고람 안에 넣고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답장이 늦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편지 많이 써준 만큼 이제부턴 내가 쓸게. 그 순간 저는 아이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고 둘째와 셋째를 데리고 먼저 나왔습니다. 둘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그 후로 딸은 약속대로 갈 때마다 편지를 써서 낙구람에 넣더라고요. 한 번은 혼자 와서 그 편지를 읽다 혼자 울다 웃다 했습니다. 표현이 서툰 아이지 표현이 없는 아이는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진심을 전하면 언젠가는 닿게 될 거라는 아내의 말을 실감하며 살아요. 앞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보듬어주며 살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게요. 마지막으로 그렇게나 속 썩인 딸이 이렇게나 기특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 너무 기뻐서 딸이 쓴 편지 일부를 여러분께 나눕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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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불러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100번, 1000번도 더 불러줄게. 그동안 못했던 만큼 하루 종일 귀찮다고 할 때까지 부를 거야. 그러면 엄마도 종일 수연아 하고 내가 귀찮다고 할 때까지 내 이름 불러줘. 나는 귀찮다고 하지 않고 평생 들을 거야. 보고 싶어. 많이. 나중에 꼭 다시 만나.